네, 그럼 지금부터 서울 YMCA 120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 YMCA 시민운동부 서영경입니다. 오늘 주제는 YMCA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입니다. 퇴방 초기 YMCA 지도력들의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서울 YMCA 여성원 기획위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숨도 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천한 존재이지만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원망만을 일삼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그렇게도 죄 많은 저희는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원하는 바를 요청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이 호사를 누리도록 자녀 삼아 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사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값없이 천국을 유업으로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서울 YMCA가 설립 120주년을 맞아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 YMCA가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던 120년 전의 대한민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 통치의 침략으로 인해서 자연은 물론 사람의 마음마저 황폐화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던 시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한국인들을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기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이 시기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서 신앙적인 저항을 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했고 지금은 세계 2위의 선교 국가가 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선교 초기의 한국인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들로 인해 복음주의 국가로 변모하던 중 인간의 왕인 천황을 내세운 이방 종교 국가인 일본의 침략으로 복음이 매우 짓밟혔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120년 전 서울 YMCA를 세워주셔서 그리스도교의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한국인들이 단결해 천황주의와 제국주의, 물질주의를 물리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현재 아시아의 수십 개 국가 중 오직 대한민국만이 실질적인 그리스도교 국가로서 말씀을 따르며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지만 저희들이 불완전한 사람이어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림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지난 120년간 저희 서울 YMCA들은 28 독립선언과 3.1 독립만세운동, 물산장려운동, 농촌개몽운동, 청년학관 운영, 6.25 동란 가운데 교육사업, 사회개발단 발족, 시민사회운동, 청소년운동, 체육운동 등을 실시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을 수행했다고 자부심을 갖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하심과 도움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지난 시간 동안 그리웠던 대로 저희가 모든 일을 수행하기 전에 오직 주님의 뜻하심을 여쭙는 충실한 성도요 종이 되도록 돌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년 전 일본이 칼과 총을 휘두르던 시기가 닥치자 지난 500년 동안 기세등등하던 왕과 사대부, 학자들은 오히려 책임을 지기는커녕 무서워서 땅에 머리를 파묻고 있던 시기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호하심과 평화, 사랑을 신앙의 공동체였던 서울 YMCA를 통해 실현시켜 주셨던 그 기적은 지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목소리 높여서 지금도 저희들이 부르짖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천황이, 해방 후에는 공산주의가 자신을 섬기라고 저희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국에서는 인간들이 만든 한 줌의 철학과 주의, 물질들이 저희들을 종노릇시키려고 때리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희들이 당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매맞고 무시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중이오니 저희들이 단결해서 세상의 우상과 물질주의를 거부하도록 해주시고 저희 서울 YMCA가 앞으로 다가올 120년을 바라보며 역할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0년간 저희 서울 YMCA 선각자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목숨과 피와 땀 모든 재물을 바쳐왔던 역사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어렵고 무서웠겠지만 후세의 저희들도 그 피를 흘릴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으로 여기고 충성하도록 힘 주시옵소서. 영광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던 지난 120년간 유지지도력과 실무지도력, 회원들이 감당해야 했던 노고에 대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상금을 주셨던 것처럼 현재를 책임지는 주님의 종들인 김인복 이사장과 조기태 회장 또한 회원들 등등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과 눈물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충성스러움으로 인해 서울 YMCA가 바르게 서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지금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므로 저희 손에 성경을 붙잡고 바른 성경을 의지해 미래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서울 YMCA 창립 12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는 중이오니 저희들의 모든 일정을 간섭하시사 모든 인원들이 한마음으로 여기에 임해서 복음으로 밝은 과거와 미래, 현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이크 상태를 미리 점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쪽으로 생중계를 하고 있어서 어제 계속 다 점검을 했는데 오늘 무선으로 바꾸는 바람에 미처 좀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최재형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서는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서 각 영상과 축전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정문원 구청장님의 축사 후에 영상과 축전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정문원 종로구 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YMCA 120주년 창립기념 세미나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을 제목으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YMCA를 잘 이끌어 계시고 계시는 우리 이인복 회장님 그리고 이인복 이사장님 그리고 조규태 회장님 또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송상현 교수님을 비롯한 모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 7, 8위 경제대국으로 또 문화 강국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까지 우리 근현대사를 지금부터 이렇게 지켜보면서 과연 YMCA가 없었었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떠올리면 YMCA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어떤 그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리고 진정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진국을 꿈꾸는 이런 그 반열에 오르지 못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선각자들이 계셨고 정말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YMCA가 앞장서서 정신의 계몽은 물론 여러 가지 그 혁신을 이룩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YMCA의 역할과 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하나 좀 그냥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이 YMCA에서 그 굉장히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앙일보에도 YMCA 저희가 이제 120만을 맞이해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잠깐 어떻게 기사가 좀 이상하게 좀 흘러나왔는데, 저는 여기서 초등학교 시절에 보이스카우트 활동도 YMCA에서 했고요. 유치원도 YMCA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인연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로구청장으로서 우리 YMCA가 또 다시 새로운,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는 우리 21세기에 대한민국을 그 정신으로서 또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의 혁신으로서 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YMCA가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그 선생님들이 노력하시는데 하여튼 자그마한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세미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 하여튼 좋은 말씀 나누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또 한번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서울 YMCA 창립 1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YMCA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 준비에 애써주신 김민복 이사장님과 조규태 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시간 내셔서 기조 강연을 맡아주신 손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명예회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한재동 원장님, 박찬욱 교수님, 김일환 교수님, 김경호 이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려면 YMCA의 역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03년 서울 YMCA의 전신인 황성 기독교 청년회 설립은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설립 이후 120년, 서울 YMCA는 기독교의 정신에 기초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민족과 고난과 영광의 순간을 늘 함께 해왔습니다. YMCA는 28 독립선언의 산시이자 3.1운동의 주축으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야구팀을 창설하는 등 야구와 배구, 농구, 축구 등 근대 스포츠 종목 보급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앞장섰습니다. 오늘날에도 환경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재난안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YMCA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건전한 시민운동의 주체로서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혀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사회운동과 문화활동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서울 YMCA의 지난 120년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정체성과 역사적 의의를 짚어보고 또 새로운 역할과 도약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종로구의 국회의원으로서 YMCA의 건강한 시민운동 주체로서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 YMCA 창립 120주년을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보낸 축전이 있습니다. 축전 내용을 스크린에 띄워드릴 텐데요. 제가 좀 주요 내용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기독청년회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0년 동안 기독교 사회운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서울IMCA 조기태 회장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통해 YMC 설립의 정체성과 지도력의 정신을 회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성남 청직으로서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아마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는 지난해 7월 시민운동을 위해서 한 서울재난안전네트워크인 바로봉사단 출범을 함께 했었는데요. 그 바로봉사단 구성 맥락에서 서울광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태 회장님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YMCA 조기태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YMCA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 1, 오늘의 세미나 주제입니다.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이니 주제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YMCA 존재 의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존재 의의에 맞는 운동의 구현을 누가 해가는지 한 번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 늘 생각해오던 터였습니다. 정체성 하면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만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흔히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서울 YMCA는 창립 초기 정신을 잊지 않고 모든 성원들이 똘똘 뭉쳐 그 정신을 구현해 왔기에 올해까지 120년간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나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YMCA 설립의 정체, 지도력, 민족운동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 YMCA 설립의 정신과 이념은 지도력인 사람을 통해 구현해 왔고, 역사선상에서 그것은 기독교 사회운동이었지만 우리 민족을 구원의 길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 민족운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YMCA는 민족의 근현대사와 함께 영역을 함께 해왔다, 이렇게 말하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 YMCA 운동의 구현에는 지도력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아무리 멋져도 이것을 구동시킬 수 있는 지도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력이라고 해서 다 지도력이 아닙니다. 소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설립한 YMCA를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구현해갈 믿음과 열정 있는 지도력을 들어쓰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YMCA 운동에 부름받은, 소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일까? 의문에 의문을 던지는 경험을 종종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YMCA 운동의 초기, YMCA 운동을 한국적 YMCA 운동으로 토착화시키고 YMCA 운동 가운데 민족의 갈 길을 열어온 지도력 몇 분에 대해 성찰해 봄으로써 오늘의 YMCA 운동 지도력인 우리들의 시금석으로 삼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든 3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든 잘 이입해 보셔서 한층 지도력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운동 1이라는 주제에서 보여지듯이 앞으로 이런 계획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정문원 종로구청장님,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최재형 국회의원님, 축전을 보내주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실 김명구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님, 세미나의 기획과 운영에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며 YMCA가 낳은 독립운동가 고아 송진우 선생의 손자이신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명예회장의 기념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송상현 회장님, 서울 YMCA 120년 역사적 의미와 비전 재현 말씀 주시면 YMCA 운동의 성장 동력을 얻는데 귀중한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인 거 알지만 다시 한번 기념 강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여서남 기획정책위원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함재봉 원장님, 김일환 교수님, 박찬욱 교수님, 김정혜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먼저 강변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MC를 검색해보면 채널이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어서 골뱅이 YMC 120에서 시청할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재밌는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사실 소중한 발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좀 일일이 한 번 정도씩 소개하는 이상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시간이 아닌 이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체제위원실에서 이진수 수석 보좌관님께서 의원님 대신 참석해 주셨고요. 저희 서울YMC 측에서는 김은복 이사장님, 한종길 부이사장님, 오창일 재정이사장님, 이사님, 임종호 이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문갑 의원님, 김택수 의원님, 이승근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YMCA 역사연구회 이영렬 초대장님, 여인석 회장님, 이세훈님, 김선영 상국장님도 와주셨고요. 국제YGN 서울지구에 정경주 총장님, 지승현 차기총장님, 최은선 사무총장님, 강신희 회관국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원과 합의로 축하를 해주셨는데요. 네, 한국단문청소년협회 박옥식 이사님, 한국단문청소년협회 국제YGN 서울지구 한국시민문화학회 월남이상재 선생 기념재단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에서 하원과 합의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의 이 영상 이사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념 강연과 발제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정민부총장님, 손승윤 회장님, 발제를 맡으신 분과 김은근 이사장님과 이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회장님,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여기 가운데 단상을 옮겨주셔서 촬영을 다시 원래 자리로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 돼도 돼.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이어서 기념 강연을 듣겠습니다. 손상현 유니세프 한국연의 연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기 전에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각별한 것은 손상현 연회장님께서는 민족의 자강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고아 손주림 선생 손자이십니다. 손상현 유니세프 한국연의 연회장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셨고 해상법 해양국제법의 전문가이십니다. 세고 체크의 법학자로 형성된 바도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6년간 역임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집 127페이지를 보시면 양력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념 강연의 주제는 서울 IMC의 120년 역사적 의미와 비전 제언입니다. 손상현 회장님을 강연 단상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는 바로 제가 할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폐쇄적인 농경사회였던 그 조선의 구한말 이래 한쪽으로는 이 나라의 서양 문물을 소개하면서 조선을 계몽을 통해서 근대화로 이끌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산화를 방지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근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이끌어온 기독교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서울 YMCA는 강제 해산된 독립협회의 뒤를 이어서 교회 외곽의 개화 자강을 위한 조직체로 만들어져 가지고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우리 민족 독립운동의 산실인 동시에 보호자이며 협력자였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0주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머리부터 사사로운 말씀을 드려서 퍽 죄송하지만은 저희 집과 황성 기독교 청년회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희 조부이신 고하 송진우는 일본 유학을 가실 때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1908년 서울 YMCA에서 영어를 잠시 배우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첫 인연을 가지고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신 후에 동경에서 공부하던 당대 출중한 선각자들과 자주 교류하시던 한국 유학생 총본부가 바로 동경 YMCA 회관이었습니다. 이곳을 활용한 한국 유학생 중에서 고하의 평생 동지인 근촌 백관수 선생이 비밀리에 보낸 송계백 밀사를, 이분도 YMCA와 인연이 아주 깊은 분입니다. 송계백 밀사를 중앙학교 교장인 고하가 개동 숙직실에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여러 가지 서울과 동경 간의 거사를 위한 내외 호응을 합의한 후에 고하는 독립운동 자금과 한글 금소활자,
이것이 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한글 금소 활자를 송계백에게 주어서 다시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동경의 동지들이 1919년 2월 8일 적국의 심장에 있는 YMCA 회관에서 대한 독립선언을 감행한 역사적 사실을 아마 모두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고한은 국내 동지들과 28 독립선언서를 공유하면서 국내 종교 지도자들을 연결해서 올해 기획했던 3.1 독립운동을 서울에서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국의 대업을 도모함에 있어서 고한은 현상윤, 김성수, 최남선, 최인, 이승훈, 함태영, 한용운 등 천도교, 불교 및 기독교 지도자들과 친밀하게 모의를 했고 서울 YMCA의 학생 조직 등의 튼튼한 지원을 받았으니 서울 YMCA가 바로 독립운동의 진원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경에 있는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 건물이 1924년 동경 대지진으로 완전히 불타버리자 당시 그 동경의 최승만 간사가 귀국해서 동아일보 사장인 고하와 건물의 복구를 긴밀하게 상의하셨습니다. 고하의 지휘하에 충분한 국내 모금을 달성해서 마침내 동경의 YMCA 청년회관이 완전 복구된 일도 있습니다. 고하는 일제시대에 YMCA를 이끌어오신 월남 이상재 선생 그리고 좌옹 윤치호 선생을 정신적 지주로 모시면서 그 혹독한 일제시대에 물산 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 강습소 개소운동, 문맹 퇴치운동, 신간회운동 등등 다양한 활동에 언론과 함께 앞장섰습니다. 또 고한은 신흥우, 유옥겸, 김환란, 서재필 선생 등과 함께 하와이 그리고 수년 후에는 교토에서 열린 범태평양 민족회의에 참석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1925년에 이승만을 만나서 그분의 망명제의를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해외 독립운동은 박사께서 주도하시고 국내 문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해방 후에는 우양 허정, 용재 백낙준, 해위 윤보선 등등과 YMCA 지도층과 아주 깊은 동지적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김명구 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님의 독택에 이제는 서울 YMCA의 평생 회원이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YMCA가 추진해온 농촌운동, 청소년운동, 사회체육운동, 평생교육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국제협력운동 등등 수많은 애국애적운동의 전통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앞으로 서울 YMCA의 커다란 자산이 되고 장래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기독교가 이 나라를 공산 독재로 넘어가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에 지대한 공로가 있음에 더 주목합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의 성공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후진적인 우리 조선이 공산주의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많은 국민이 공산 사상의 달콤한 환상에 취해갔습니다.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절에도 공산주의에 결연히 반대하고 해방 후에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가능하도록 그 중심을 잡아준 기독교의 공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을 하면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결정하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절차의 공정성을 따지고 드는 세대입니다. 우선 청년들이 가진 자유사상은 집단보다 개인의 중점을 두고 헌법과 자유권에 기초한 보편적 인간 평등을 전제로 하며 진리를 포착하기 위한 의사표현의 자유와 과학적 합리주의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신봉하는 자유주의가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좌우 양쪽에서 협공을 받는 감이 있습니다. 좌파는 부와 권력의 광범위한 재분배, 인종과 젠더의 평등, 집단 간의 결과물을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맹비난합니다. 이에 비해서 우파는 왕왕 자신들의 힘과 권위를 가지고 법원과 사법체계, 직업적 관료제, 독립적인 언론,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행정권력 등 자유주의의 핵심 제도를 공격합니다.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결국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말고 극단으로 치닫는 자유를 적절히 자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프랑스 혁명 때에도 살아남았고 제1차 대전 무렵 민족주의자들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공산주의자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요즘 유행하는 환경보존이나 남녀평등과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너그럽게 포용한다면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끈 민주주의도 동일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규범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와 가짜 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 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훼손시킵니다. 만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치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야말로 우리 민주주의를 작동하는 요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그리고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인류의 역사가 그랬듯이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국제사회와 더욱더 긴밀히 협력해서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 YMCA가 변함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지킴이 노릇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요, 지난 8월 말경 서울 YMCA의 역사 잊기 운동에 호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기회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역사가 몹시 왜곡됐으므로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심정뿐이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운동은 김영삼 정부에서도 착수했던 바이나 당시에는 올바른 과거사 청산이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건국의 정통성을 둘러싼 친일파 논란과 이념 논쟁이 증폭되었고, 이에 따라서 보수층의 강한 저항을 유발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경험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운동의 추진에 큰 교훈이 앞으로 될 걸로 봅니다.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과거, 또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한 현재, 그리고 올바른 미래 역사의 개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과 역사 바로보기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한다는 것은 한국 지성사의 기초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문화, 한국의 학문, 한국의 국가이념, 한국의 민족정신, 한국의 통치철학 등 모든 정신적 토대가 비뚤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심지어 올바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가치관까지 뒤틀려서 국가민족의 장래가 암담해지고 맙니다. 역사는 아시다시피 현재를 아는 거울이고 내일의 길을 여는 나침판이올시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가치의 혼란과 아울러서 젊은이들의 불평불만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 자신이 성취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알려주고 물려주고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짓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이스라엘과 비교가 됩니다. 유태민족의 정체성은 역사교육을 바탕으로 일찍이 확립되어서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민족적 자긍심을 지킨 채 각 분야마다 강한 역사의식과 민족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위대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고 젊은이들에게 민족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최근 우리들이 이룩한 성취를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교육 현장과는 달리 진실의 역사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정책 과제입니다. 19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독일이 망한 것은 국가혼이 없기 때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국가혼은 누가 길러줍니까? 올바른 역사가 길러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은 정신혁명인 동시에 문화운동입니다. 우리의 5천년 역사는 중국의 변방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대사인 고구려와 다해의 찬란한 역사는 이웃나라가 무지막지하게 뚫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펼쳐진 역사 속에서는 근현대사, 특히 1919년 이래의 항일 독립운동사, 해방전후사, 그리고 한국 동란사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몰각 또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외놈에게 국권을 빼앗겼던 식민지 시대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당시 2천만 조선민 중 거의 모두가 희생과 투쟁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마치 일부 소수의 지도자나 한두 개 집단의 노력으로 국권을 회복한 것처럼 현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5년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재단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하는 1919년 3.1운동을 도대체 누가 주도했으며 도대체 누가 천도교와 기독교 그리고 불교의 연합을 이루어냈습니까? 국내 중심 세력이 단합해서 일으킨 위대한 3.1운동의 결과로 중국에 비로소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향한 외침이 전 세계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지는 다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3.1 독립운동은 나와 가정보다 민족 정신을 눈뜨게 해주었고 교육과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야말로 한민족 의식 전환의 심대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한 페이지였고 민족 정신을 깨우친 일대 사상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근현대사는 3.1운동이 일어난 그 해부터 따지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역사에 빛나는 3대 만세운동이라고 하면 3.1 독립운동 외에 1926년 중앙학교 중심의 60만세 사건, 그리고 1929년의 광주 학생 사건을 말합니다. 이 모든 만세운동은 3.1운동의 배후 주역인 고하 등 국내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로 꾸준히 연결을 갖고 항상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 민족의식이 배양되고 고취된 젊은 학생들이 그분들의 비밀 지원을 받아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3.1 독립운동이라는 구국의 대업을 도모한 국내 주역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일제에 의해서 자행된 탄압과 감시와 고문 아래서도 꿋꿋이 지조를 지키면서
눈을 부릅뜨고 나라와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온갖 탄압과 감시 속에서 나라를 지킨 독립지사들에 대한 평가가 생략, 축소, 차별 또는 왜곡되는 등 너무나 소홀합니다.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은 국내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은 너무나 혹심한 감시와 탄압, 또 한국 동란 당시의 멸실 때문에 거의 기록이나 자료조차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민족 정기를 꾸준히 살리면서 광복시까지 온갖 저항 끝에 탄압을 이겨낸 국내 독립운동 인사에 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해방 전후사나 대한민국 건국사는 사실 많은 부분이 저희 지부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비록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어린 나이이지만은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도 많은데, 예컨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을 보면 얼토당토 아니하게 엉터리입니다. 얼토당토 아니하게 기록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공산당의 본질을 모르고 그쪽에 부환이동한 사람을 모두 남북 통합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한 애국자로 미화해서 훈포장을 남발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구라고 지금 제가 이름은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중도 노선을 지향한답시고 해방 당시에 평양을 열심히 드나들던 한 중진 정치인이 40년이 지난 후에 쓴 회고록에서 자기의 최측근이 북한의 간첩이었음을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이런 기회주의적인 중간 노선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기록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식견이 모자란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해방 정국을 무질서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뜨린 발자취를 이제는 제대로 밝혀서 그들의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조선 지도자가 다 모여서 신탁 통치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할 때 모두들 감정론이 앞서서 집신간발의 죽창을 들고서라도 현실 권력인 미 군정과 싸워서 요놈들을 쫓아내고 즉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가당치도 아니한 비현실적인 감정적 주장이 회의장을 압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통신문을 읽어본 사람이, 읽어본 유일한 참석자인 동아일보 사장 고하 송진우가 정확한 사실을 전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반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을 했더니 그 즉시 찬탁 인사로 몰리고 그 다음날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암살이 됐습니다. 그러나 고하의 암살 배후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해방 당시의 여러 암살 사건은 거의 다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격동의 해방 정국에서 분출하는 복수심과 망국에 대한 추궁의 심리 속에 모두가 애국자처럼 외치는 동안 이미 이성은 문제 해결의 도구가 못 됐습니다. 또 공산당이 남침한 것이 한국 동란이건을 간단하죠. 남한의 북침설을 주장하는 소위 학자라는 자들이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득세하더니 소련 붕괴 이후에 공개된 많은 기밀 문서를 보고 나서는 북침설은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소모적 논쟁으로 낭비되고 역사의 혼란을 가져왔습니까? 이제는 한국을 연구한다는 어느 미국 학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거 뭐 남침이 됐건 북침이 됐건 뭐 그걸 밝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 소용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동란에서 흘린 유엔군과 우리 젊은이들의 피를 생각하면 사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처럼 흐리멍덩하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불과 70여 년 전의 일이고 우리 생전의 일인데 최근의 역사는 위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너무나 왜곡이 심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오랫동안 여러 해 동안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여과 없이 전달되었고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서 지금의 중견 세대는 올바른 한국의 최근세사를 전혀 모른 채 졸업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사 70여 년은 남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변화를 압축해서 성취한 기간입니다. 너무 압축적이다 보니까 비동시적인 요소가 공존해서 공존보다 충돌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장기적인 평화, 고통스러웠던 가난과 또 기적적인 경제 성장, 좌절과 성취의 모든 국면이 압축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다만 역사를 올바로 정립함에 있어서는 그 연령 효과, 시대 효과 등에 따라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에 관한 개인 경험과 기억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를 매우 선택적으로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을 퍽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경험과 기억의 차이는 세대 간 극단적으로 다른 경험의 양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공존하는 각 세대가 사실상 전혀 다른 기억의 단층 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필칭 초연결 사회인데도 세대 간 차이는 더욱더 벌어져서 심지어 쌍둥이도 세대차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는 끊임없는 세대 교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을 하고 이들의 활력을 사회 변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때에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사는 오늘날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열들이 물려주신 이 귀중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가 왜곡, 망각, 멸실되어 가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꼭 바로잡아서 교과서에도 수록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올바로 기록할 때에는 일제의 가공할 잔인성과 비인간성 등등 그들의 죄상 폭로에만 경쟁적으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근원적으로 왜 우리가 식민지 침탈의 희생이 되었는지 자성의 목소리도 아울러서 필요합니다. 이처럼 망국의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가 않으면 심지어 광복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 쟁취된 것이라고 착각 속에서 미화하고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비약이고 허구인데 모든 역사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시다시피 온갖 반대와 이견 때문에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세계적 경험에 비추어서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해서 권위주의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점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일찍부터 기독교로부터 배운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919년 3.1 독립운동의 시점부터 미완성 교양학처럼 남아있던 정치적 사상적 혼란을 정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립을 통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그리고 정의가 관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서울 YMCA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열정으로 강연해 주신 송상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발제와 질의응답은 여기 현수막이 있는 무대 단상에서 마련된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발제하신 네 분과 자장님께서는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장은 서울암시 이사이며 월남 시민문화연구소 김명구 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그럼 김명구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구입니다. 오늘 YMCA 우리 직원들이나 YMCA 관계자들뿐만이 아니라 하여간 YMCA를 사랑하고 송상현 교수님과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제자들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제목이 YMCA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민족운동하고 1이라고 아랍의 숫자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120년의 역사 속에서 YMCA가 걸어왔던 그 주제, YMCA 주제가 이 지도력 혹은 민족운동, 독립운동 뿐만이 아니고 그 정체 속에는 문화운동, 사회운동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20년의 역사를 기점으로 YMCA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YMCA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설립의 정체와 지도력 그리고 사회운동 혹은 문화운동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여러분 여기가 전석환 씨라고 하는 한국의 국민운동을 펼쳤던 분도 YMCA 간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YMCA에서의 이것을 해서 한국의 국민가요를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내년에 또 한번 이렇게 아랍의 숫자 2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발표를 할까 합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이 더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임, 송상현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거기에 속해져 있는 그 회원들도 여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이제 바로 발제를 시작할 텐데 오늘의 발제는 한국의 석학으로 불리우는 분들이 여기에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함재봉 박사님, 전 아산정책연구원 원장님이셨고 또 현재는 한국의 학술원 원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이 함재봉 박사님의 발제를 시작으로 YMCA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동안 윤치호, 특히 장 윤치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YMCA 90년과 100년 사이에는 윤치호가 설립의 중심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상은 1903년 이전에 이미 윤치호가 YMCA 설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함재봉 박사님 오늘 발제문은 여기 있지만 특별하게 PPT를 이용해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함재봉 박사님이 오늘 개인적으로 사실은 오늘 발표를 못 하실 건데 제가 좀
좀 우겼어요. 와서 발표를 좀 해주십사. 왜냐하면 오늘 그 4시에 그 논산으로 출발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여간 발표를 하여간 갑자기 빨리 마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재봉 박사님 바로 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함재봉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 마이크가 제일 성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울리고 아까부터 보니까 제가 맡은 부분이 좌웅윤초 선생의 기독교 사상과 그 YMCA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뭐 전부터 제가 좌웅 선생을 많이 그 연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었지만 참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우선 발제하기 전에 제가 송상일 선생님이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치호 선생이 무슨 일을 하셨고 YMCA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거는 우리가 역사책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분들이 사셨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항상 제가 저희 정치 사상을 전공했었는데 선생님들이 특히 강조하셨던 게 컨텍스추얼리즘, 컨텍스트,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글을 쓰면서 강조했던 것이 윤초란 분이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시대가 도대체 정확히 어땠고 따라서 그분이 거기에서 얼마나 그 시대를 아프게 느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YMCA라는 게 왜 그렇게 놀라운 기구였었다는 거. 지금 뭐 우리 YMCA가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시민단체 중에 하나인 거고 수많은 기독교 단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정말 윤치호 선생이 특히 이 YMCA 설립 당시에 쓰셨던 일기 같은 거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YMCA가 왜 그렇게 놀라운 기구였었을지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윤치호 선생 자체에 대해서 그 분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신사유람단 1881년에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건너가셨을 때가 16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윤중의 수원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후쿠사 유키치의 주선으로 동인사 입학하여서 1년간 일본어를 배우고 1883년 1월부터는 5달간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2년 후에 18살 때 그때 이제 1882년 조미수 통상조약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한국에다 공사를 보내죠. 푸트 공사를. 그래서 그 푸트 공사가 이제 일본을 거쳐서 조선에 오는데 그때에 푸트 공사의 통역으로 그러니까 일본말을 하고 영어를 하니까 18살인데 통역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귀국합니다. 그런데 와서 사실 1년 반 만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게 실패하니까 물론 갑신정변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같은 개화파 동료들이 전부 다 숙청당하고 외국의 망명을 떠나니까 본인도 조금 있다가 85년 1월 달에 고종한테 그 허락을 받고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19살에 벌써 일본에 갔다 와서 미국 대사 통역을 했다가 그러고는 또 나가서 이번에는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에서 영 앨런 목사가 그때 설립한 앵글로 차이니스 칼레지 중서서원이라는 데 입학해서 4년 동안 영어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당연히 중국이니까 중국말을 배우겠죠. 그러니까 이미 23살 때쯤 되면 뭐 조선말 당연히 했을 거고 한문 했을 거고 일본말 했을 거고 중국말 했을 거고 영어를 합니다. 23세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다음에는 밴드빌트 대학에 입학해서 1891년 26살에 밴드빌트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밴드빌트를 다닐 때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마다 그 주위를 돌면서 영어로 한국에 대해서 특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26세 때 졸업과 동시에 에모리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대학원을 다닙니다.
93년 28세에 졸업해서 상해로 돌아가서 모교인 중소서원에서 교편을 잡아서 영어로 수업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수진 씨를 만나서 그 중국인 부인 마수진 씨와 국제 결혼을 하십니다. 평생 가장 사랑했던, 그리고 나중에 일기를 보면 정말 애절한 그 부인 돌아간 다음에 수많은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그 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1895년 30살 때 귀국을 해서 내각 참의 학부 협반, 외부 협반 등을 역임을 합니다. 1896년 4월에는 그러니까는 뭐죠? 31살 때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조선 정부의 사절 민영환의 수행원 겸 통역으로 파견되면서 반년 이상 러시아와 유럽을 전부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베트남까지 방문을 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일본, 중국,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최고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현재 문화를 몸으로 체화합니다. 조선어는 물론 한문,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였습니다. 최고 수준의 외국어를 구사한 덕분에 고종을 비롯한 조선 최고위층의 통역으로 조선의 중요한 내정과 외교의 현장에 늘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왕족, 귀족, 고위관료, 선교사, 사업가 등과 격이 없이 대화하고 깊은 교류를 나눕니다. 각국의 역사에서 해박하고 문명사의 흐름에 대해서 깊은 조예를 가지면서 조선이 처한 국제정치적 문명사적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다양한 경험과 경향의 중심을 잡아주고 현세에 대한 비판적인 기준을 제공해주고 그의 정치적, 사회적 행보의 방향성을 제공해줍니다. 기독교까지 여기에 접목이 됩니다. 아주 깊은 신앙이 접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치호에게 YMCA는 무엇이었을까? 윤치호에게 YMCA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조선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치호가 일기에다 써서 거기에서 국제정세, 교육, 조선의 교육, 조선의 가족 생활, 온갖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사실 다른 맥락 속에서 조선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써놓은 기록들하고 좀 비교를 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준비를 했습니다. 윤치호의 다양한 이제 사진들이고요. 윤치호 같은 사람보다 약간 한 세대는 앞섰지만 우리가 위정척사파의 태도인 화서 이항로 잘 알지 않습니까? 위정척사, 저는 항상 그랬어요. 위정척사파는 왜 저렇게 천주교를 싫어하고 저렇게 서양을 싫어해서 척결을 하자고만 했었을까? 그 사람들은 서양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었을까? 제가 참 궁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척결을 하자 그럴까? 유교는 가리키면 되는데 안 가리키지 않고 척결을 하겠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화서집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서양을 천지대세로 말하면 서극의 숙사란 편기요, 수국의 인갑과 동일한 유다. 서양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쪽 끝에 있는 살기 등등한 지역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물속에서 산답니다. 수국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국에 살고 있는 인갑, 거북이, 조개, 가재, 갑각류입니다. 갑각류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속에서 살다가요, 뗏목이 있어갖고 지느러미 같은 걸 말리려고 뗏목 위에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뗏목 위에 가끔 가다 올라오면은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이는 게 넓은 하늘만 보이니까 맨날 하나님 하나님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예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랍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성품은 생을 가벼워하고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들의 음은 리를 좋아하고 의리를 어둡게 하며 그들의 술은 환영을 기뻐하고 상도를 싫어한다. 북노는 이적인지라 오히려 말할 수나 있지만 서양은 금수인지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같이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중국의 역대 그 전통적인 오랑캐들은 그래도 중국 옆에 있어서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이라도 들어서 우리 동이족같이 중화, 소중화라도 할 수가 있지만 서양 놈들은 저렇게 수국에 살고 있는 인갑이기 때문에 아예 가리킬 수가 없기 때문에 척결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게 1860년대에 조선의 최고 지식인의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그 청전 문제를 논의하고 1776년, 74년에 고종이 친정, 이제 아버지 대원군을 쫓아내고 친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제 청전 문제를 했는데 그건 이제 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만 있으면 하고요. 그때의 실록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고종하고 영의정 이유원하고의 대화입니다. 고종이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야, 중국의 성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보다 더 큰 곳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유원 영의정입니다. 조선의 영의정이요. 성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어서 비교해 논해서 대답할 수가 없는데 지방이 광막하여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네가 속방이라고 해서 종주국이라고 수백 년을 떠받든 나라가 인구가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물론 자기네 인구도 얼마인지 모릅니다. 당시 청의 인구는 4억을 돌파하고 있었고 조선의 인구는 1,500만 정도였죠. 모든 성은 다 조선보다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의 국정 책임자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윤치호 선생 같은 입장에서 지금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왕이고 사대부고 자기는 사실은 뭐죠? 엄격한 의미의 사대부 출신도 아니었죠, 집안이. 그래서 통역관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W 주교가, 카톨릭 주교가 와갖고 1866년에 병인박해 때 순교한 그분이 이제 12년 동안 조선에 숨어 살면서 프랑스 외방 상교에 보냈던 보고서들 중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정직한 관리란 조선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존재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여운 삶을 산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 밀수꾼, 경찰, 군인 여기에 매년 겨울과 봄이 되면 출몰하는 도적대에게 돈을 바쳐야 한다. 조선 사람들이 소위 게으르다고 하지만 이는 사유재산권이 불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포자기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정확하게 카톨릭 신부님이 지적을 하세요. 사유재산제 없었습니다. 다 뺏어가고 착취하고 아무나 뺏기는데 누가 노동을 합니까? 일을 합니까? 소수의 부자 상인들과 지방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며 서양 사람들이 본다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의 수준의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 지방에는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수없이 많은 집권이 남용이 자행될 뿐만 아니라 모든 중앙정부 체계는 집권 남용의 핵심 부서로서 밑도 끝도 없는 부패의 바다여서 모든 산업에서 그 활력을 뺏어가는 착취기관일 뿐이다. 관직과 재판의 판결을 마치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으며 정부는 빠른 속도로 쇠퇴했기 때문에 오직 뇌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원리가 되고 있다. 조선의 정부는 도둑질을 위한 장치에 불과했다.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거는요, 먹고 살 수 있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고 뭐 가끔가다 휴식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음에 돈이 남는 거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데에 세금이라는 거는 그건 그냥 착취입니다. 그건 강도짓입니다. 조선이 그랬습니다. 주거현 환경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윤천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찾아봤어요.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집이나 이건 이제 아마 이거 비숍 여사가 쓴 걸 겁니다. 좁고 더러운 골목들이 집이나 기와로 만든 지붕을 얹은 낮은 토방집에 둘러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단층 이상의 집들이 하나도 없었기에 사람들은 흔히 한양이 거대한 버섯굴락같이 생겼던 겁니다. 저 버섯굴락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초가집들. 대부분의 집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으며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는 창고 같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다. 이런 집에는 대부분 창이 없으며 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 하나 있을 뿐이고 창이나 문은 유리가 아닌 종이로 발라져 있다. 이 문들은 보통 매우 낮고 좁아서 작은 여자도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구부려야 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중앙의 천정이 제일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설 수가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집들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겁날 정도로 비위생적이고 대부분은 더럽고 해충이 득실거린다. 하수는 모두 길 옆에 양옆에 파여있는 말할 수 없이 더러운 도랑에 버려진다. 저 사진 보시면은 버섯굴락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조선에서 왕궁이라고 불리는 것은 파리에 좀 넉넉히 사는 연금 생활자라면 살려고 하지 않을 초라한 집. 그렇죠? 파리에 그 볼루부아르 아우스만이 지어놓은 그 아파트멍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프랑스에 웬만한 그냥 연금
저기 이런데 이 왕궁은 그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비숍 여사가요, 한양에는 예술품이 없으며 골동품이 드물고 공원도 없다. 왕의 거동 이외에는 볼만한 것이 없으며 극장도 없다.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한양에는 없다. 한양은 유서 깊은 도시지만 유적도 도서관도 문학도 없으며 최근에는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어느 때보다 심하여 사원을 남겨놓지 않았다. 반면에 아직도 조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미신 때문에 묘비 하나 사대문 안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와서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선의 교육, 이것도 이제 교육 얘기입니다. 조선의 교육은 지금까지 애국지사와 사상가 정직한 사람을 양성하는 데 실패하였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일반적인 조선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국 책들을 앞에 펴놓은 채 바닥에 앉아서 상반신을 양옆으로 또는 앞뒤로 격렬하게 흔들면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가장 큰 소리와 가장 높은 소리로 중국 고전들을 외우고 낭송하고 중국 글자들을 쓰면서 자신들의 머리를 중국의 현인들과 신화와 같은 얘기들로 채우고 있다. 박학하지만 거만하고 안경을 쓴 선생은 막대기를 손에 잡은 채 앞에 책을 놓고 가끔씩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 말을 강력한 목소리로 내뱉는다. 이 교육제도에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키워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 어쨌든 뭐 그런 것을 못 해주고 있고, 편협함, 판에 박힌 자신감, 자만심, 오만함, 거짓, 노동을 천시하는 잘못된 자존심, 관대한 공공정신이나 사회적 신의를 파괴하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2000년 된 관습과 전통의 행동과 생각이 모두 노예처럼 매여있는 좁아터진 지적인 지평, 얕은 도덕성, 모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조선 교육의 산물이다. 그때 유일하게 배제 학당이라는 게 그래도 하나 생겨서 뭐가 돼가는 것과 같지만 이게 조선 교육의 현실이라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료요, 열병은 이곳에서 매우 흔한 질병이다. 방치와 영양실조로 인한 피부병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온다. 결핵과 특유의 퇴행성 증상들은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친 질병이다. 매독도 자주 볼 수 있다. 천연두는 풍토병 수준이며 하도 흔해서 눈병 등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만 병원을 찾는다. 올여름 창궐한 콜레라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건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이화학당을 만든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 의사가 쓴 겁니다. 여기 조선에는 집안에서 운명하지 못하는 것을 대단한 불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 같은 사람들이 회생 불가능한 병이 들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성 밖으로 추방되어 쥐프로 만든 움막 안에서 혼자 살도록 버리는데, 이런 가련한 병자들에겐 집조차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버림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더 높아진 것을 확신합니다. 조선엔 이런 환자들 돌볼 만한 자선기관이 거의 없는 형편이라 환자들이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한양 성문 밖에 어느 곳을 가보든 언제나 이처럼 버려진 환자들을 수백 명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레살렌이나 스크랜턴이나 와서 정부 보고 해달라는 게 집 좀 달라고, 건물만 한 채만 달라고. 왜? 양반들은 아프면 왕진을 가서 고쳐주는데 평민들은 고칠 방법이 없답니다. 저렇게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병원 건물이라도 주면은 월급도 필요 없고 의료비도 다 우리가 거기서부터 받으니까 건물만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뭐죠? 그 광해원이 생긴 것도 홍영식이 갑신정변에서 실패해서 그 집안이 아버지 영의정을 졌던 홍수목은 자결하고 홍영식 자신은 이제 청군한테 맞아 죽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죽이고 자결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집이 남아 있어서 피가 흥건한 집을 그걸 광해원으로 줘서 알렌이 가서 그걸 인수해서 광해원을 만드는 겁니다. 안 된 얘기지만 사회 기강입니다. 조선에서는 술 주정이 매우 흔한 일이다. 조선 사람들은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차를 재배하지 않는다. 차요? 요새 우리 차 먹는 겁니다. 차 안 먹었답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도 최근에서야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반인들은 그런 것을 사기에는 너무 가난하다. 우유는 이상하게 전혀 마셔본 적이 없고, 따라서 친구들과 사교를 위해서 마실 수 있는 무해한 음료가 전혀 없다. 현재로서는 너무나 흔히 과실주나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매우 강한 알코올 음료를 마신다.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은 무서울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다. 도적들은 거대한 칼을 차고 다닐 뿐만 아니라 칼을 능숙하게 다룬다.
거짓말은 일상화되어 있다. 조선 사람들은 수대에 걸친 연습으로 거짓말하는 기술을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치고 무리수를 둔다. 지금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내 친구는 과거에는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오늘은 누구에게 사기를 칠까 하는 생각부터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부분의 조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왜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남의 거 뺏는 방법밖에 없죠. 그들의 사고는 저 차원에 머물고 있다. 사회학이 사회를 압도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도덕함은 일상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은 아편을 피우는 것 하나를 제외하고는 온순한 이교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도덕함은 다 갖고 있다. 근데 아편을 못 피우는 이유도 돈이 없어서 못 피웠어. 여성 얘기입니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같이 조선에서도 풍습이 무섭게 부패해 있으며 그 필연적인 결과로 여성의 보통 처지는 불쾌하리만큼 천하고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다. 여자는 남자의 반려가 아니라 노예에 불과하고 쾌락이나 노동의 연장에 불과하며 법률과 관습은 여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보유하지 않고 말하자면 아무런 정신적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다. 남편이나 부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여자는 누구나 주임 없는 짐승처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법정에서도 공인된 원칙으로서 논박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인 없는 여자는 데려간다는 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보쌈이죠. 보쌈은 무슨 아름다운 풍습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연속곡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이건 에자벨라 비숍 같이 외국 여자의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냥 지킬 사람이 없으면 그냥 자기가 데려가서 사는 겁니다. 법원에서도 통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아내가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 사람은 집, 하우스는 있으나 가정, 홈은 없다. 남편은 아내와 떨어져서 기거한다. 부부 사이의 우정과 같은 관계나 애정의 표현 같은 것은 없다. 남자의 즐거움은 여자친구나 기생을 통해서 얻어진다. 우리는 아내와 결혼하지만 첩과 사랑을 나눈다라고 이야기한 조선 양반의 표현으로 그들의 결혼 관계를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다. 이건 종교 얘기도 너무 이제 많아져. 당시 헬 조선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에 보이시는 오른쪽에 그 노인 내외가 아마 한 40세일 거고요. 왼쪽에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는 20살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14살에서 16살에 조혼을 했고 평균 기대 수명이 23살이었습니다. 23살이면 죽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20살까지 생존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32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서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고 빨리 죽고 애들 낳으면 반은 죽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치호가 살고 있습니다. 윤치호의 입장에서 그러면 바로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이제 YMCA가 생기가 나기 시작하는 기독교가 도래하고 YMCA 그 시대에 이제 윤치호가 적어 놓은 것들만 제가 지금까지 한 카테고리랑 비슷한 것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1896년 6월 7일 일기에서 이때 이제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을 때 쓴 일기입니다.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면서 느낀 고종에 대한 소회를 적고 있습니다. 빗대 당시 러시아 재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 국왕이 조선인 적들을 처벌할 만큼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가갖고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지금 아직도 아관 파천 중이었습니다. 아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관을 계속 있게 해달라. 아니면은 환공을 하더라도 궁을 갖다가 러시아 군대가 지켜달라고 계속 가서 이제 민영환을 통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비태 러시아의 재무상이 아니 왕이 자기 백성들부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은 도대체 외국이 지켜준다는데 뭘 소용이 있냐 이 얘기까지 이제 이 윤치호가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비태의 말은 비록 가슴을 찌를 듯하고 굴욕적이긴 하지만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참으로 그렇다. 만일 국왕이 스스로 용기와 사내다움을 갖추고서 자기 백성의 충성심에 스스로를 던져버린다면 백성들은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쓰라린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뭐 수도 없었죠. 지금 더 현명해지지 않고 그는 여전히 자기 시간과 정력을 여성, 내시,
그리고 방종한 자들과 적당히 즐기고 음모를 꾸미는 데 낭비하면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안전을 위해 외국 경비병의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 분명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민영환에 대해서는 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덕원감리 시절인 1903년 6월 2일자 일기입니다. 덕원이라는 감리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개항장, 그렇죠? 이제 부산도 그랬고 제물포도 그랬고 개항장을 가서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치호 씨가 워낙 이제 외국에 능하고 이제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엄청난 좌천을 시키는데 그래도 이제 덕원 원산에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마 예전엔 불쌍한 하인이었을 불법적인 세금 징수원은 지난 4개월 동안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그 세금 징수원은 지긋지긋한 기구인 국내부의 대리인다. 국내부라는 게 이제 국외 재정을 맡는 거죠. 노상강도 소굴, 영어로는 Highwayman's Den, HD라고 부른 편이 나을 국내부로부터 받은 명령으로 무장한 이 부도덕한 세금 징수원이자 조정관원의 친척은 우리 백성들에게 소금, 식용, 해초, 부거에 대한 세금을 바치라고 지시하라고 나를 들볶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노상강도가 어떤 곳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듯이 국내부 또한 어떤 곳에도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내부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지부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줬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세금에 반대한다. 세금은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세 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부대나 생선 꾸러미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율이라는 것도 없었고 세금이 언제 하고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고 아무 때나 왕이나 국내부나 종친이나 양반이 가서 내라 그러면 세금을 내는 거였습니다. 나는 국내부를 위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어떤 것도 걷고 싶지 않다. 검은 돈은 결국 환관이나 무당, 고문의 배만 불리게 될 뿐이다. 왕실비라는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강도짓이 자행되고 있다. 왕실비는 토지나 숲에 있는 모든 것 또는 해초류, 정어리나 고래, 사람이나 짐승 등을 개걸스럽게 집어삼키는 야위 남수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데도 날마다 야위되어 가고 있다. 분노와 절망, 온갖 불경스러운 생각이 다 들지만 결국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 떨쳐버린다. 원래 아름답지만 학대받은 이 땅과 일본 사이는 도랑이 존재한다. 하지만 한 곳은 천국이고 일본은 천국이고 한 곳은 지옥, 국내보다. 이게 지금 1902년 아마 이거 원산 감리 시절에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주거 환경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버님 댁은 댁에 있으면 비참해진다. 안락함이나 가정경제에 대한 아버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우선 아버님 댁에는 아버님 부인이 3분이나 계신다. 본인은 부인 그렇게 사랑해서 이제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이제 핵가족을 이제 사랑스러운 정말 핵가족을 유지하고 있었죠. 오직 우리 어머님의 훌륭한 지혜, 인내심, 능력이 가정 내 무질서의 원천을 진압하고 있다. 방. 아버님 댁에는 방이 차고 넘친다. 하지만 방마다 모두 물건이 쌓여있고 사용되고 있어서 혼자서 조용히 지낼 방 한 칸을 거의 찾을 수가 없다. 아내와 아이들과 나는 2칸짜리 방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 시궁창, 변소, 개수대 등등에서 풍겨나오는 악취로 가득 차있는 집안 공기 같은 더러운 환경은 부와 행복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원인이기도 하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싶다. 사랑채 뜰에 자리 잡고 있는 우물은 염분이 함유된 시원한 물을 제공해 준다. 그 물에는 틀림없이 인근 도랑 등지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종류의 하수구 물질들이 녹아있을 것이다.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1950년대까지도 그랬었는데. 그 우물물로 씻을 때면 비누가 큰 조각으로 부서진다. 그런 공기와 그런 물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은 조선인에게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모욕적인 발언이다. 말도 못합니다. 조선의 남성은 이기주의의 화신이다. 조선인 남성은 자신이 편하기만 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편하게 지내는지 불편하게 지내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사실 아내들은 자신의 군주이자 주인에게 봉사하는 것만이 의무인 하인일 뿐이다. 우리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즐겁게 일하신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따로 상을 받아야 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어머님과 하녀들은 오랫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린 일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정해진 시간에 공동식당에 차린 공동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면 걱정거리와 문제거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제안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어젯밤에 황태자비가 돌아가셨다. 순종
B가 그 황태자 B가 돌아갔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여성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조선의 관습 때문에 강제로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의사가 손목의 맥박을 가볍게 건드리기만 해도 환자의 상태와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의학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이상이다. 황태자 B의 경우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었다. 심지어 손도 손목 주위의 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단으로 감쌌다. 외국인 의사라면 황태자 B를 살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황태자 B를 진단하기 위해서 60여 명의 의사가 소환되었다. 하지만 그 의사 가운데 환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의사가 처방전을 지을 때는 전체 의사들의 평가에 따랐다.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전 짓는 과정을 다 끝냈을 때는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해도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왕족이 궁궐에서 병이 났을 때는 오직 천우신조나 기회나 운수 외에 그 왕족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조선에서는 질서, 체계, 말쑥함이나 가난, 소심함, 상스러움의 징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신사와 학자들은 개인적으로나 이건 바로로 내용이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무신경하고 더러워야 한다. 서울의 집집마다 빈대 때문에 밤에 끔찍한 고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서 빈대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대신 운이 나쁘다고 믿고서 터무니없이 체념하면서 그 해충에 항복한다. 인간이 이보다 더 아래까지 격화될 수 있을까? 1903년 6월 19일입니다. YMCA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서울 사람들에게는 오직 세 계급이 있다. 첫 번째는 계급은 성공한 사기꾼이고, 두 번째 계급은 잠재적 사기꾼이며, 세 번째 계급은 사기꾼이다. 아까 잘나 깨나 사기치거만 생각했다라는 그 고백을 받았다는 어느 그 선교사 말을 기억하시죠? 정직하지 않은 것이 아주 오랫동안 아주 큰 이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정직이라는 것이 있다고 조선인에게 확신시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사유재선제가 없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거고, 정직해서 성공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습니다.